사나흘 짧은 순방이었지만 이번 방미 성과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전문가 모시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이번 방미가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두 분의 총평을 먼저 좀 듣고 싶거든요. 센터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한 그런 회담이 됐다,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한미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 좀 흔들렸죠. 동맹보다는 국익을 더 강조를 했었고 여러 면에서 흔들렸고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약간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이 정말 동맹 맞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끔히 씻어내고 전통적인 한미동맹 군사 안보 측면에서 강화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연을 넓혀서 경제 기술 협력까지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 센터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식이 많이 작용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하느냐 정도로 많이 제한이 됐었죠. 그러던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안보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여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한미 동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총평을 들어봤고 구체적인 성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평가가 전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필요와 자국의 의지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1979년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우리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은밀하게 그게 미국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역량을 발휘했고 미국으로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렇다면 미국이 일정한 기술을 제공하되 그 범위를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미 간의 자발적인 그런 합의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결국 조금씩 4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다시 말하면 사거리나 탄두의 중량이나 그다음에 미사일의 어떤 엔진의 연료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제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이 미사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주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저는 이것과 함께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국방, 우리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기 위한 그런 자주국방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앞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지침의 폐기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높아졌고 또 한국의 역할과 위상과 역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가 됐다. 따라서 이번에 지침의 폐기는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미사일 지침 폐기가 우리의 자주국방에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보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함께 미국의 중국 견제 이해를 통한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미국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에 러시아와 마찰을 겪으면서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와의 마찰이지만 결국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놓으려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드 미사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고 중국도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주 국방을 하게 되고 미사일 방위력을 증가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 체제에서 굳이 미국의 미사일을 직접 갖다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미 연합군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명분상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결국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대중국 견제 차원의 의도도 깔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결국 우리 미사일 능력이 그만큼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현재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지침이 해제가 됐지만 그 직전까지는 사실 나머지 모든 건 다 해결되고 사거리 800km만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거리 800km라는 게 대북 억지력 차원만 놓고 봤을 때는 남한 전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사실 풀었다는 것 자체는 대중국 견제 의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 정확하게 우리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미사일 능력 그러면 이게 막연하죠. 뭐 어떤 능력이 미사일의 능력이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대로 미사일의 사거리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탄두의 중량, 얼마나 무거운 탄두를 싣고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그동안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와 중량을 트레이오프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중량을 늘리면 사거리를 제한하고 사거리를 늘리면 중량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걸 다 풀었단 말이죠. 사실은 지난번 세 번째 개정 때 탄두 중량을 풀었어요. 이 탄두 중량을 풀었다는 거는 사실 중량을 풀었지만 그렇다면 사거리가 800km로 제한하지만 이게 사실은 탄두 중량을 줄이면 훨씬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의 역량은 지금 이제 대개 800km까지 제한이 돼 있었지만 지금 아마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지금 적어도 1000km 이상, 뭐 1500까지도 대략 지금 거리로 따지면 중국 베이징이 한 1500km 범위 내에 들어오는데 그 정도의 사거리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것은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탄도 미사일 믿는 게 아니라 순항 미사일이 있거든요. 현무 3로 나가는 건 이제 순항 미사일입니다. 예, 순항 미사일의 경우에는 500, 1000, 1500km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역량이 상당히 그 정도 되고 있고 우리 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역량은 결국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에 대한 견제를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한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배후에 있다. 그런 계산도 가능하죠.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센터장님께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좀 어려워서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로켓 같은 그 로켓의 원리를 활용한 미사일이고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제트기 엔진처럼 항공기 엔진을 쓰는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가 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 우주 개발 능력을 제고하는 데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주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발사체에 쓰이는 기술과 탄도 미사일에 쓰이는 기술이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뭐 위성 발사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이제 외국의 로켓을 빌린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뭐 국방 차원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 우주 개발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미사일 지침의 해제는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자유롭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을 깔아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안보 딜레마라고 해서 한 국가가 자국을 위한 안보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이 볼 때는 불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행동을 해왔나라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은 뭐 비확산이나 그런 점에 있어서 국제 규범을 대단히 잘 준수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방력 개발, 미사일 개발 능력의 향상이 주변 국가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주제를 바꿔서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 간의 공동 성명에 주목할 부분이
2018년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 그리고 같은 해에 있었던 북미 정상 간의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기초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를 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는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됐고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싱가포르 성명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난 자체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성명을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 비핵화 얘기도 있지만 네. 종전 선언이라든지 특히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협력, 특히 철도 도로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협력을 북한이 원하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됐던 것은 비핵화의 진전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성명을 미국이 인정하고 지금 앞으로 외교, 특히 북한과의 대화에서 한미가 확고한 공조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이것에 만족하고 대화에 나올 것인가. 또 한미가 공동으로 목표하는 완전한 비핵화. 이번 공동성명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확고한 이행을 강조했는데 그것에 북한이 호응해 올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이 관심을 갖는 사안들이 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협상 카드로 하나씩 좀 거론이 되게 될까요? 물론 판문점 선언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당장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비핵화에 어떤 진전이 있지 않는 이상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같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국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싱가포르 합의나 판문점 선언과 같은 부분에 기초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은 국제사회도 지킬 때니 북한도 지키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질 협상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풀었다기보다는 북한 역시 이러한 틀 내에서 앞으로 협상에 나오라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북한에게도 부담을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이번 한미 정상 간의 공동 성명에 어떻게 보면 대화의 물꼬를 트자 나름의 유인책을 내건 측면도 있는데 반대로 또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화의 문턱을 좀 더 높였지 않습니까? 먼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그리고 그 대북 제재를 먼저 완화를 해달라고 그 대화의 문턱을 높인 상황에서 그 지금 한미 정상의 이번 공동 성명을 보면 북한이 관심을 갖는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해온 행태를 보면 2019년 하노이 그 노딜, 다시 말하면 합의가 없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 상당히 그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고 특히 말씀하셨지만 금년 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네. 하나는 한미연합연습을 중지해라. 둘째는 첨단 무기 도입도 중지해라.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번에 나온 그 내용들이 북한의 요구를 충족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이지 않고 있고요. 과거에 얘기했던 장거리 미사일이나 추가 핵실험이나 이 모라토리엄,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북한도 대화의 여지를 놓고 이번에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난 후에 북한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그랬을 때 알았다라고 한 것은 뭔가 여지를 남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기는 당장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대북 정책 내용을 설명 듣는 자리는 뭐 어떤 형태로든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자기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도발이라든지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공동성명에 거론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이 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2018년 12월에 미국에서는 그 오토 원비어 사망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법률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협상 의지를 꺾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라는 논의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논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지만 비핵화의 진정성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인권 문제를 강도 있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으나 비핵화와 인권을 완전히 분리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접근을 취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전해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꾸어서 이번에는 대중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중관계, 한국이 처한 이 난처한 입장에 대해서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관련해서 녹취와 화면 좀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And if President Biden has pushed you to take a tougher stance when it comes to China's posture towards Taiwan. Good luck.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 해역의 어떤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미국 기자의 어떻게 보면 난감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굿럭, 그러니까 행운을 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상징적으로 그 한국이 처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처한 난처한 입장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지정학적인 근접성으로 인해서 한국의 어떤 한국의 입장이 일본과도 다르다는 것은 미국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공동 선언문을 보면 중국이라는 국가명이 적시되어 있고 홍콩,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지만 우리와 미국의 공동 선언문을 보면 뭐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물론 국제 질서를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누구를 겨냥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만한 명분은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역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예민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농담조로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관련해서 녹취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외교부 1차관의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대만 해협에 관련해서 사실 팩트는 한미 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그래서 양안 문제가 들어선 그렇죠. 것은 처음인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팩트는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긴 했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문 센터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쿼드 문제가 나올 때에도 우리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걸 뭐 그렇게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번 공동성명도 보면 일본과의 공동성명하고는 많이 대비가 되지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공고히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입장을, 동맹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이번 회담 공동성명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과거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압력,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고하게 다시 말하면 모호성이 아니라 선명성을 사실 보여준 거거든요. 미국과의 협력을 했고 이번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고 그러나 중국 내부의 그 반응도 보면 일각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네. 다시 말하면 중국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도 사실 한국이 중요하거든요. 한국이 미국으로 떠나가는 것보다는 한국이 적절하게 중국과 협력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것도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사드 때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적절한 선에서 중국도 아마 수위 조절을 하면서 우리와의 접점을 모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대중관계에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백신 문제를 좀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쭉 거론돼 왔던 백신 스와프 체결은 무산이 됐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직접 공급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 한국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백신 지원을 받아야 할 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크게 이슈가 되었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쿼드 정상회의나 4월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백신 파트너십을 보면 이러한 주요 국가들이 전 세계의 다른 어려운 국가들을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협력을 해서 백신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백신 협력은 우리나라에 대한 백신 지원보다는 그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백신을 생산해서 다른 국가를 도와주는 이러한 방식 등을 아마 더 염두에 두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백신 수합이나 뭐 아니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백신 지원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이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백신을 직접 돈 주고 살 수 있는 부자 나라인데다가 방역 상황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를 하고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나라들이 있는데 잘 사는 한국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우리 장병에 대한 지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배경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장병들이 서로 함께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장병들이 백신 접종을 막고 한미연합 이런 것들이 더 수월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우리가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우리 장병에 대한 백신 지원은 한미 동맹의 상징성과 또 실리가 함께 묻어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